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준텐스데이 공휴일을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그리고 주말까지 시장이 쉬는 동안에 정말 쉴 새 없이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바로 미국과 이란 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종전 MOU의 전자서명 소식, 그리고 협의안이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남아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MOU 최종안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꺼냈고요. 이런 가운데 벤스 부통령은 시위 시행을 연기했다는 이야기, 종전 합의안의 후속 협상이 지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들이 이미 주말 이전에 나오게 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윗방향으로 가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갈등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뉴스들이 좀 쏟아지게 됐습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미국과의 회담을 연기한다는 뉴스가 전해진 거죠.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사실 그전부터 종전 MOU 이야기가 있었지만 군을 철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 헤즈볼라 표적으로 80개 이상의 타격 소식을 전하게 됐고요. 레바논의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공격 확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 측에서 이야기를 전한 거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을 합의하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뉴스를 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봉합되나 싶었던 갈등인데요. 다시 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게 된 건 이스라엘이 결국 또 레바논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에 부각된 뉴스들을 추가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이스라엘이 휴전 몇 시간 만에 레바논을 다시 한번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휴전 몇 시간 만에 레바논 남부 공격 소식이 전해졌고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지 많은 이들이 우려감을 낳게 됐죠. 결국은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특사는 이란 회담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시위 시행을 했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갈등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꾸만 군사적인 작전을 펼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가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 작전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내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인 네타냐후의 휴전 압박을 전하면서 네타냐후의 재선 기회는 내가 쥐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필요하다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가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원유의 20%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양국의 이런 불협화음 속에서 결국 현지 시간 21일이죠.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은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했습니다. 레바논 전선 종전 문제와 이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죠. 결국 이란이 협상장을 떠나면서 교착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대편안에 가한 위협은 양해각서 제1항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이란의 입장이죠. 그래서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항의하면서 협상장을 떠났다는 뉴스가 전해졌고요. 자, 앞서 이 문제가 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바로 이겁니다. 직전에 협상 직전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이야기인데요. 이란은 레바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들의 대리 세력을 즉시 멈추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난주보다 훨씬 강하게 이란을 타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MOU 제1항의 무력 위협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이 1항의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이란의 주장인 겁니다. 자, 다만 협상이 완전히 파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증시의 개장 이전까지 어떤 속보들이 뒤따르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돌연 연기됐다는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게 됐었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는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고요. 7월 인도분 WTI 여전히 76달러 수준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브렌트유가 소폭 올랐죠. 80달러를 다시 상회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금 가격도 보실까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금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이 금리 상승 국면에는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이죠. 6월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4,200달러를 하회하면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와 함께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 금 가격의 지지 요인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점, 이번 주 반등의 요인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선원자로 꼽히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 경영자가 향후 5년 내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전망했습니다. 가격이 최대 125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약 19억 원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바닥 찍고 반등 국면 속에서 다시 좀 휘청이던 비트코인의 시세가 윗방향으로 향하기도 했었죠. 6만 4천 달러를 잠시 회복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새 간밤에 또 밀려 있습니다. 현재 보면 63,700달러 수준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채 금리까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과 함께 지난주 마지막 채권시장도 문을 닫았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흐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연준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뚜렷해지면서 국채 금리도 윗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연준의 움직임에 민감한 국채 2년물이 4.17% 수준까지 올라왔죠. 자, 그리고 10년물도 따라 움직입니다. 소폭 올라가면서 4.48%를 기록하게 됐고요. 30년물은 상대적으로 장기채 시장의 안정 분석이 나오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원달러 환율까지 보겠습니다. 매파적인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가치가 치솟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나 떨어질 줄 모릅니다. 자, 이런 가운데 6월 들어서 평균 원달러 환율이 1,520원을 웃돌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원달러 환율 현재 1,527원 수준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수재 앵커. 네, 미증시가 준틴스데이 노행해방 기념일로 휴장한 가운데 메타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개발업체인 크루소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텍사스와 미주리의 데이터 센터 두 곳에서 총 1.6기가와트 규모의 AI 컴퓨팅 용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6기가와트 규모의 의미는요, 약 120만 가구에 동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계약입니다. 이번에 따라서 또 계약 금액과 실제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은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이번 계약은 메타가 향후 수년간 최소 6천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의 연장선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크루소가 구글과의 협상 결렬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일부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요. 메타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 확보에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빅테크들의 기업들이 이번에 AI 인프라 선점 경쟁에서도 한층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최첨단 EUV 요광 장비가 수출 규제를 우회해서 중국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ASML 측은 중국에 EUV 장비를 판매하거나 수출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측은 중국으로 수출된 정황을 확보했다면서 계속해서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의 최대 디램 업체인 창신메모리가 IPO를 준비하고 있어서 더욱더 이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규제와 함께 공급망 통제 강화 움직임이 다시 더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프랑스 최대 방송사인 TF1과 손을 잡고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제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공동 제작하는 수준을 넘어서 방송사의 채널과 프로그램 전체를 넷플릭스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프랑스 이용자들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뿐만 아니라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 그리고 예능 프로까지 한 번에 시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전통 방송사와의 제휴를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다만 최근에 폭스에 인수된 로쿠나 라이언스 게이트와 같은 대형 인수전에는 뛰어들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콘텐츠 중심의 성장 전략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글은 계속해서 인력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존 점퍼의 구글 딥마인드 사장이 경쟁사인 엔트로픽으로 이직한다고 밝혔습니다. 점퍼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를 개발한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알파폴드는 그간 수년이 걸렸었던 단백질 구조 분석 시간을 단축하면서 신약 개발과 특히나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알파폴드의 주역이 이번에 이직은 특히나 AI 인재 확보의 경쟁에서 이번에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최근 기업용 AI 코딩 도구를 앞세워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구글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미나이 개발을 이끌었었던 핵심 연구진의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구글의 인재 유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AI 경쟁은 기술과 자본 경쟁을 넘어서 인재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LG그룹은 엔비디아와의 AI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서울에서 회동한 지 약 2주 만에 LG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실무진이 미국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실무진 등 30여 명이 함께하고요. 워킹그룹이 참여해서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양사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우선 과제와 원 LG 차원의 협력 전략이 주요 의자가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측은 레퍼런스 공동 개발을 포함해서 또한 로봇과 AI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 등 AI 생태계 전반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은 바가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LG의 제조 역량과 함께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을 결합하는 본격적인 사업 연대의 협력이라고 출발점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항 CEO 방한 이후 반락했었던 LG그룹의 주가 역시 이번 엔비디아 본사 방문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몰릴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일단 22일에는 바이오 USA가 현지 시간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우리 기업 중에서는 오스코텍과 함께 알츠노믹스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외에도 올릭스와 ABL 바이오, SK바이오팜 등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이오주의 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이번에 모멘텀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지 시간 22일에는 SEC가 SK하이닉스가 신청했던 ADR의 상장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ADR 기대감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결과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국내에서는 6월 수출 지표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의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23일 미국의 6월 S&P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요. 6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이어서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하계 다보스 포럼이 25일까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현지 시간 23일 MSCI 리뷰에서 한국이 선진국 지수의 편입 관찰 대상국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내일 발표가 됩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의 6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내일 발표가 되고요. 또 미증시에서는 카니발과 페덱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인 수요일의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매매 지표가 발표되고요. 현대차의 노조 파업 찬반 투표도 수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NC는 리니지2M의 중국 서비스를 수요일부터 출시를 하고요. 금양은 삼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첫 신문이 수요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요일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메모리 업황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랠리에 다시 한번 지속 여부가 될지 마이크론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코스피의 만스피 가능성까지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꼭 마이크론의 실적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5일에는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미국의 5월 PC 가격 지수와 실질 GDP 성장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과 함께 내구재 신규 수표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도 굵직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PC입니다. 연준의 향후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전달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5월 GDP도 성장률 챙겨봐야겠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마벨의 연례 주주총회도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블랙베리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의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에는 미국의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고요. 이어서 국내에서는 또한 이번에 부산 모빌리티 쇼가 개최가 됩니다. 이슈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본에서는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중국의 1분기 경상수지까지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 굵직한 경제 일정까지 챙겨봤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